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 또 해제된 상황,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다시 한번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책을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걸 한번 되새겨보기 위해서 제가 과거에 읽었던 프랑스 대혁명, 그 전에는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대혁명 알렉시스 토크빌의 책을 읽어보았다면 이번에는 알베르 소블이 쓴 그 프랑스 대혁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요약해 볼 텐데요. 알베르 소블의 1965년 대작을 압축 정리해가지고 2016년에 나온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귀족 중심 체제와 봉건 질서의 파괴를 불러왔죠. 부르주아와 자본주의 사회의 전환점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확립으로 계승되었죠. 다양한 부류의 부르주아지가 혁명을 주도하였고 농민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봉건적이고 부르주아적인 다양성이 뭉쳐 이루어낸 결실이죠. 제3신분 전체가 특권 계급을 상대로 벌인 투쟁이며 부르주아지와 같은 노선이었지만 근본적 차이도 분명했죠.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왕의 항복을 이끌어내며 삼색 휘장을 날리며 시작된 프랑스 혁명이 세계사적으로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책은 혁명의 출로부터 1792년, 1795년, 1799년까지 세 등분으로 구분해서 프랑스 혁명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말합니다. 18세기 프랑스는 완전한 신분사회였고 귀족, 성직자 위주의 특권 계급 중심 사회였죠. 전통적 귀족이며 게르만족 정복자 출신인 대검 귀족, 16세기와 17세기 상층 부르주아지에서 탄생한 법복 귀족, 궁정 귀족, 지방 귀족 등의 귀족층을 형성했고 그들은 생활 양식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신분이나 서열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평민은 절대로 귀족이 될 수 없었으며 강력한 배타주의에 의한 귀족들의 시대였으며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왕권에 대항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토지를 소유한 영주와 그에 예속된 농민 외에 서서히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에 의한 부르주아지의 계급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1614년 소집된 이래 처음 모인 성직자와 귀족 및 평민 대표회의인 삼부회가 1789년 5월 5일 루이 16세에 의해 베르사유에서 열립니다. 평민의 결집에 이은 평민에 대한 노골적 차별은 급기야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죠. 전 국민의 4%를 차지한 귀족들이 왕권에 대한 반란은 제3신분에게 길을 열어준 셈이었고 농민들은 영주와 성직자에게 심한 착취를 당하면서도 농민들 중에서도 부의 차이로 인한 개인주의 심화로 공동체적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18세기는 번영의 시기로 1760년부터 1770년 초까지 루이 15세의 광휘라 불릴 정도로 부의 절정을 이루다가 1778년부터 불황이 시작되죠.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인구는 증가하는데 물가는 앙등하여 실질 임금이 형편없어지는 등 치명적 타격을 입은 서민들의 굶주림이며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하느라 재정위기를 맞은 정치위기도 한몫을 했죠. 왕권에 도전한 귀족들의 반란은 부르주아지가 이어받았으며 혁명의 진정한 견인차는 대다수의 민중이었습니다. 혁명이 발발하면서 학살과 공포정치가 이어지고 각각의 정치색을 띤 클럽들이 구성되어 전국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3부에는 국민의회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재헌의회 역할을 하면서 초반 혁명의 중심 역할을 했죠. 경제 위기에 의한 폭동은 전국을 강타하며 그동안 굳건했던 봉건 제도를 타파하도록 부추겼으며 1790년 3월 법령은 형식적이나마 봉건 제도의 폐지를 공포합니다. 실제로는 토지 되사기 같은 제도 등 귀족들에게 유리한 타협의 형태로 전락되어 1789년 8월 26일 확정된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선언의 위대한 의미는 그 빛이 발해가고 있었지만 농민들의 저항은 지속됩니다. 그 와중에도 루이 16세는 도주 행각을 벌이고 외국과의 전쟁으로 인한 왕권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죠. 루이 16세의 구명과 귀족과의 타협을 원한 지롱드파는 1793년 6월 몰락하고 쌍필로트와 동맹을 맺으며 혁명의 과업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자코뱅파는 1794년 10월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고 난 후 11월 13일 해체의 비운을 맞으며 1795년 5월 봉기한 쌍퀼로트는 쉽게 진압되어 혁명의 종말을 고하고 맙니다. 부르주아지의 득세에 의한 총재정부는 계속된 경제 파탄과 외교 정책 실패로 결국 1799년 11월 9일 쿠데타의 주역인 나폴레옹에 의해 전복되어 이제는 정말 완벽한 혁명의 종말을 맞으며 군사독재 체제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주역은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다수의 소규모 생산자들로 바로 농민과 수공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구조를 전복하며 앙시행 레짐, 구체제로 와해시키고 비록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만들어냈죠. 부르주아지는 국민적 단합이라는 가시적 명분을 내세워 자기들의 이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혁명을 이끌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혁명의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프랑스는 왜 그토록 잔인하고 참혹한 혁명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1688년 부르주아지와 토지 귀족들 간의 타협을 성공시킨 명예혁명은 프랑스의 혁명에 비해 훨씬 덜 급진적이었고 인권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만방에 외치지는 않았죠. 미국 역시 1763년 독립혁명을 통해 자연권을 주장하고 숭고한 권리선언을 하긴 했지만 자유나 평등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절대왕권 국가를 단숨에 해체시키며 그 폐허 위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선명한 계급투쟁이었으며 구체제 질서는 완전히 박살났고 본격적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죠. 다른 유럽 국가들은 나폴레옹 군대의 점령으로 인해 구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확산된 경우는 많았습니다. 수많은 피를 뿌리며 건설한 민중들의 혁명,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었죠. 민주, 자유, 평등, 정의 등의 고귀한 가치를 온몸으로 지키려 목숨까지 바쳤던 영혼들은 지금도 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들의 안위를 보살피고 걱정하고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나태하거나 방심하는 날에는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소중한 인권이나 정의가 위협받을지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합니다. 2016년을 거쳐 2017년의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오늘날 2024년의 정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로지 깨어있는 국민들, 깨어있는 지성의 연대만이 민주주의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앙시행 레짐과 프랑스의 대혁명, 알렉시스 토코벨의 책에 이어서 알베르 소블의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책까지 훑어봤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불편한 제도이고, 민주주의는 그렇게 굉장히 쉽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것을 지키려면 수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수많은 불편과 수많은 그런 의지의 총합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제 됐다 넋을 놓고 안심하는 순간에 민주주의는 위협받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악은 항상 우리 주위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완전히 소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반국가 세력 이런 것들을 완전히 경멸하거나 소탕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그들은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베르 소울의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2024년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